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논란입니다. 수첩엔 당시 송철호 시장과 경쟁을 벌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임 전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출마 자제도 권유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문무 사무관의 근무처인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해 업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주택자는 세금 부담 증가를, 세입자는 전세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하기 하루 전 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도 흑석동의 재개발 건물을 9억여 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 측은 미래 가치가 최대 3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받지 않고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AI 한돌의 엉뚱한 한 수로 은퇴대국 1국에서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저희만 취재해서 보도해드릴 단독 기사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단독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당시 업무 수첩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여기에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 발견되었습니다. 송철호 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후 실제로 임 전 위원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의받는 등 사실상 출마 포기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선거준비팀에서 활동했던 내용이 담긴 업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송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거론됐는데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송 장관 체제로 정리란 메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임 전 최고위원은 TV조선 취재진에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에 공사 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울산시장 출마를 고집하자 결국 송철호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고 말했습니다. 11월 9일자 메모에서도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경쟁 후보를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내용의 진위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선거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업무 수첩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메모에는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후보 선정부터 공약 수립 그리고 이행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직접 챙긴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출마 권유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거나 반대로 주저앉히는 데 관여하는 게 사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2017년 10월 13일 메모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 등도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에게 직접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권유하게 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이행에 관여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건립은 좌초되면 좋다고 써놓고 또 다른 업무 메모엔 BH 방문 결과라며 송 시장 공약인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공병원 건립만큼은 산업수도 울산이 반드시 찾아야 할 권리라고 끊임없이 설득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용납할 수 없는 선거 공작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경찰청 그리고 또 그 위에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청와대는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등장인물이 청와대 고위 인사로까지 점점 늘어나면서 검찰 내부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가 그야말로 우연히 청와대로 흘러들어갔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면서 첩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첩보 문건을 생산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한송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무총리 비서실 한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기록 확보하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문모 사무관의 하드디스크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청와대는 제보를 받아 단순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와 달리 가공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실제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서와 경찰청으로 내려간 두 문서를 모두 확보해놓고 가공하게 된 경위와 관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A4 용지 4장 분량으로 갔지만 최종 문서는 중앙행정부처 공문서 양식에다 건설업체 유착비리 내용, 비리 죄명과 법정 형량이 추가되는 등 형식과 내용이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행정관의 불의의 사고로 한때 주춤해 보였던 검찰의 첩보 생성 관련 수사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해줄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들은 대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까지는 타겟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집 한 채 가진 그야말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살 정모 씨. 1주택자인 정 씨는 보유세 3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내년엔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60만 원은 더 내야 합니다. 이미 은퇴해 추가 소득은 연금뿐입니다. 일괄적으로 인상을 그렇게 시켜버리면은 이제 뭐 경연 퇴임했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 외곽지로 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인상하고 공시가격도 올리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도 커진 탓입니다. 1주택자가 출입금들도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집을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어차피 한 것도 아닌데 공시가격을 올려가지고 세부담을 많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정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서울 집값 현실을 모르는 거란 불만도 나옵니다. 근데 서울의 9억 원 미만이 얼마나 있냐고. 실상이. 엄격해진 양도세 혜택 기준에 거래세 부담도 늘어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오직 그 집 한 채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내야 되는 보유세 세금 부분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초강경 부동산 정책의 직격탄에 1주택 중산층까지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집 가진 사람뿐 아니라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벌써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부족한데 집주인들의 세부담까지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2중, 3중의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94제곱미터 전셋값은 17억 원입니다.
한 달 만에 3억 원이 뛰었습니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 등 교육 제도가 개편되자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없어요. 우리끼리도 앉아요. 태양이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면서 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등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이 크게 올랐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의 걱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유세와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이 부담을 전세금 추가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려달라고 하는 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서 못 사시고 뭐 이렇게 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른 전세를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마땅한 가격의 전세 물건 잡기도 점점 힘들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까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유하자 하루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산할 조짐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정부 전체의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본인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1개가 있는데 불입금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이상 7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4명일 만큼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 아파트 중 세종시 집을 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계획은 마찬가지고 어제 끝나고 오후 한 5시쯤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채 빼고 집을 다 팔라는 청와대의 권고는 정부 전 부처의 고위공직자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고위 관료라는 이유로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건 과도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의 최고 경제 책임자들이 나서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며 그래서 나부터 먼저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이 말 믿고 집 팔았다가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제 심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물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어떤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버블로 대공황 시기를 겪은 대표적인 나라는요, 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예. 미국은 2001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 금리를 기존의 6.5%에서 1%대로 떨어뜨립니다. 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붐이 일었었죠. 2001년부터 4년 동안 주택 가격이 약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엄청나게 올랐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금리를 인상시켰죠. 1%였던 금리는 2년 만에 5%대로 급등합니다. 투자 매력이 사라진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 역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예.
거품은 꺼져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또 연체율이 급증합니다. 미국의 갑작스런 금융 긴축은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고 이것이 세계 금융 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자, 일본 역시 기업과 가계가 직격탄을 맞아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걱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에 따라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도 증가했고요. 예. 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은 일본과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한 미국과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이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여왔었고 금리 인하 역시 미국은 3년 만에 그리고 일본은 2년 만에 절반가량 금리를 내린 것에 비해서 자, 우리나라는 3%대의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오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만에 하나 버블 우려가 있다면 서울과 강남이 유력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은 집이 몇 채입니까? 서울 서초구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세종시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판단하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말로 부동산 버블을 걱정한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종시의 아파트를 팔겠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다가 투기 논란이 일면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기 의심을 받는 것이 괴롭다며 건물을 팔고 남은 돈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하루 전에 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도 흑석동의 다른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 흑석동의 상가 주택입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동생이 지난해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안양에 산다고 하더라고. 전세 끼고 살냐 그런다 그러면서 물어보고. TV조선이 입수한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날짜는 지난해 7월 1일. 김 전 대변인이 논란이 됐던 건물을 매입하기 하루 전입니다. 매매 대금은 13억 원이지만 전 주인이 전세를 살고 점포도 유지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김 전 대변인 동생 측이 실제 지불한 돈은 전세금을 제외한 9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이 일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3년쯤 뒤엔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해당 건물의 경우 향후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미래 가치가 25억 원에서 30억 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부터 나오는 게 지금 현재 18곡씩이잖아요. 선거도 중에 지금 현재 보면은 8곡씩 나가잖아요. TV조선이 김 전 대변인의 동생 김모 씨에게 전화해 매입 경위를 묻자 김 씨는 나중에 통화하자고 한 뒤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동생의 부동산 매입은 단지 시기와 장소만 겹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와 용도도 비슷하고 심지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도 같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투기 논란이 일었을 때 아내가 한 것이어서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몰랐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했던 서울 흑석 뉴타운 9구역의 상가주택과 동생이 매입한 11구역의 상가주택은 직선 거리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이 건물은 1층은 미용실 등 상가, 2층은 가정집으로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과 구조가 판박입니다. 방에 조그만 거 2개 있고 가게 있잖아 2개 여기. 미장원 담배 가게 또 여기 뒤로 가면 가정집 있어.
매입 시기도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2일, 동생은 그 하루 전인 7월 1일로 거의 같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점도 동일합니다. 여자 훔쳐 있더라고. 잔금 치를 때는 이 할아버지 고 가서 할 때는 남자도 있었지.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직을 사퇴하면서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건물을 팔면서도 아내가 가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붙이던 시각 대통령을 따라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지역과 시기, 대상 등 여러모로 닮은 동생의 부동산 매입을 형인 김 전 대변인이 몰랐는지는 의문입니다. TV조선은 김 전 대변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내일 군산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애석할 석에 패할 패. 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이 석패율제인데요. 야3당이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선과 함께 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는 긍정적이지만 석패율은 받기 힘들다면서 재고해달라고 야3당 측에 다시 요청하면서 선거법은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부터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덕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은 야3당이 합의해온 석패율제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를 더 했으면 좋겠다. 앞서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연동형 캡은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거부한 겁니다.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제 제도를 도입을 해. 민주당의 연동형 캡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석패율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3당은 거대 정당의 기득권 논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군소 야당이 석패율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 처리를 미뤄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투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단식으로 흔들리던 입지를 일정 부분 회복한 뒤에 국회 규탄 집회 등 강경 투쟁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미스터 법질서에서 투사가 다 된 황 대표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공수처 반대! 황교안 당대표에게 오늘도 선봉에는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이 국회 주인이 누굽니까? 문희상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함없이 거칠게 호칭합니다. 시계를 4년 전 오늘로 돌려볼까요? 제52회 무역의 날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총리 황교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서 정부 시책을 말하던 그의 입에서는 도둑놈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서 왜 지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다 도둑놈입니다. 정부를 규탄하는 저작거리 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본관안 황 대표가 앞장서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며 집회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 불어나고 본관 진입까지 시도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몸싸움과 폭언 등 물리적 충돌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욕하지 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불법 폭력 집회 주동자로 황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대검 공안과장을 지낸 이른바 미스터 법질서가 집시법 위반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치주의자로서의 일관성도 상실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난 2009년 황 대표는 집시법 해설서를 내고 우리 사회가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념을 떠나 공동체 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여 강경투쟁에 앞장서면서 당내를 향해서도 조는 의원들을 지적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죠. 황 대표의 이런 강한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도 표심을 잃고 비호감 이미지가 쌓인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과거 야당 의원들에게 면박당하던 장관 황교안. 그것이 질문하지 중요하다고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헌재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자 90도로 인사하고 퇴장합니다. 이런 모범생 이미지는 반 대표 취임 10달 만에 사라져 양복과 구두는 점퍼와 운동화, 단정한 가르마 머리는 스포츠 머리로 바뀌고 거친 수염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스타일 변신에도 당 지지율은 반등 기미가 없고 특히 젊은 층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문재인 때문에 살기 힘드시죠?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투사 황교안의 변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가름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우리 군이 3,400여억 원을 들여서 최초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도입해 건조한 대구함이 또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추진 체계에서 고장이나 멈춰섰을 때는 사용자 운용 미숙이라면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또 추진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군함 자체 결함이 의심됩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세대 호위함으로 주목받는 대구함은 수중에서 소음을 감소시켜 잠수함 탐지력과 생존성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스 터빈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덕분입니다. 해군은 2013년부터 3,400억 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도입해왔지만 기대를 모았던 1호 함정 대구함은 지난 1월 실전 배치 5개월 만에 돌연 멈춰섰습니다. 당시엔 저수심 지역을 통과하며 해저에 스크류가 긁혔던 점 등을 감안해 함정 자체 결함이 아닌 사용자 운용 미흡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리 이후에 또다시 추진 계통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초 이번에는 수심이 깊은 동해 먼 바다에서 작전 임무 중 갑자기 배가 고장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추진 체계에 또 고장이 났다면서도 다만 같은 부분이 고장났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같은 추진 체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해군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함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함 추진 체계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동일한 추진 계통을 사용하는 후속함의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접경 지역의 경우 군인 수만 명이 빠져나가면서 부대 인근에는 노는 땅이 늘고 있고 개점 휴업 상태인 상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인데요. 지역민들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는 비었고 정문은 열린 채 방치됐습니다. 병사 생활관과 PX는 깨진 유리창, 폐자재 등으로 어지럽습니다. 요즘 벽지 같은 것도 다 뜯어졌네요. 누군가 들어와 술을 마셨는지 깨진 소주병도 보입니다. 이 공병부대가 다른 부대와 합쳐지면서 이 땅도 줄곧 방치돼 왔습니다. 부대가 이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이 건물 있으니까 쉬었다 가더라. 그 밥들 먹고 가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3년 뒤 27사단 해체가 예정된 강원도 화천 시내. 군인이 북적이던 치킨집, 이발소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면서 그나마 남은 가게도 휴업 중입니다.
중화요리집이 뭐 제일 잘 된다. 그것도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당분간 쉬고 한 6, 7달 됐어요. 정부의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접경지역 군부대가 속속 이전, 해체하면서 부대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합니다. 병력을 줄이고 전력을 기계화하면서 2053개 부대 중 602개를 개편했는데 화천과 양양, 고성, 철원 등 전방에 해체 재배치 대상이 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떠나갈 병력 규모는 강원 접경 지역만 25,900여 명 수준. 군대와 공존하던 주민들은 막막한 생계는 물론 마을 존폐까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상가가 침체돼가지고 한 반은 줄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인원도 줄고 민간인들도 앞으로 이제 학교도 폐업되는 학교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유휴지는 활용 대책 없이 방치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군 유휴지는 강원 경기 지역에만 1,6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3년 전 해체된 춘천 백이보충대 부지 일부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등 일부 재활용 계획이 마련됐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크게 나을 것 같아요. 두고 봐야 하는데. 참다 못한 강원 접경지 주민들은 청와대와 국방부로 올라와 집회를 벌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 전문가들은 군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역민과의 상생 방안도 체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만을 가지고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과의 협력, 주민과의 상생이. 군부대가 있을 땐 불편과 위험을 참고 살았던 접경 지역 주민들.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루에 손님이라고 볼 게 없어요. 담배는 너덕에 팔으면 그만이야. 현장 추적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대대적인 사립학교 혁신에 나섰습니다. 설립자 친인척 위주 경영에 제한을 두고 학교가 쌓아둔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공개하라는 건데요. 이 사학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제약이라며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립학교 혁신안의 명목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설립자 친족 위주 경영을 규제하고 임원 간 친족 관계 등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사학 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추진비는 이사장까지 확대 공개, 회계감사는 교육부 지정기관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적립금 투자처도 점검받습니다. 해마다 사립학교에 14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사학 비중이 40%, 대학은 86.5%로 높은 만큼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학교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사적 영역의 자율성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이사진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인사, 경영을 옥죄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행 법률과 감사 제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 학계 논란에도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한 인원고 학생이 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추가 징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교문 앞에 섰습니다. 정치교사들을 타파하여 진정한 학교의 주인은 학생임을 천명하자! 일부 교사로부터 정치 편향 교육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원고생 최인호 군을 학교가 징계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26일 최 군이 폭로한 영상에 우연히 찍힌 학생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최 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군은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고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입틀어맞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군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이 사과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오는 20일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최군에 대한 지도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도를 지나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회의에서 최군이 교칙을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징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고위 임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 하루 만에 삼성이 그동안 고수해온 비노조 원칙을 사실상 버리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앞두고 경영 쇄신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삼성.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은 1938년 창립 이래 80년간 최고의 대우를 내세우면서 대신 비노조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오명을 쓰게 되자 과감한 이미지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이 조만간 그룹 사장단 회의를 열어 준법 경영 방안을 논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향후 정치 권력자가 요구하면 또 뇌물을 줄 것인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음 공판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삼성그룹의 사회적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쇄신 작업이 진행된다면 삼성의 연말 인사는 시기가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하도급 업체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던 한국조선해양이 증거를 숨기려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이었던 이 회사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대규모로 빼돌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박스를 가득 싣습니다. 3일 뒤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옮깁니다. 모두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인데 지난해 8월 공정위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숨기는 장면입니다. 이 회사는 올해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같은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새로 자회사로 설립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공정위 조사가 나오니 PC를 바꿔야 한다. PC 교체가 되지 않아서 윗분들이 쪼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273개 하드디스크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엔 단가를 후려치거나 207개 업체에 5만여 건의 계약서를 늦게 주는 등 갑질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증거를 숨길 의도는 아니었고 노후 제품을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2개월 전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 노후 PC를 교체한 건데 이거는 조사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정위는 회사와 직원에게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선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법원이 30년 전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채모 2개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채모 분석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경 간의 신경전은 더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수는 지난 11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8차 이춘재 사건 기록물에서 채모 2점을 찾습니다. 30년 전 현장에서 나온 채모 10개 가운데 8개를 감정에 쓰고 남은 겁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채모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자료는 반출이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차 사건 채모를 두고 검경은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채모 분석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가수 감정위가 분석 오류를 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4시간 만에 채모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반박했고, 다시 오늘 경찰은 사건 현장 채모가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4시간 뒤 경찰 발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내일 경찰 수사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심 과정에서 채모 DNA 검사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3년 전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AI 한돌과 프로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대국을 벌였습니다. 한돌은 이세돌의 기습적인 78수에 실수를 연발하며 첫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대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 상대는 토종 바둑 AI 한돌입니다. 3년 9개월 전 구글의 알파고와 격돌했던 이 구단은 발전된 인공지능의 실력을 인정하고 2점을 먼저 깔았습니다. 초반은 한돌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반전 이 구단이 중앙에 78번째 수를 두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구단의 묘수를 예상치 못했는지 한돌은 이상한 수를 두며 자멸했습니다. 축구에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돌은 92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알파고 때와 마찬가지로 78수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기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허무하거든요. 국내 업체가 개발한 한돌은 국내 프로기사 랭킹 1위부터 5위를 모두 격파하고 세계 AI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지만 2달여 학습한 2점 젖바둑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보급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써가지고 좀 대응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대국은 모두 3국에 걸쳐 진행됩니다. 내일 열리는 두 번째 대결은 동등한 조건인 호선으로 치러집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 남부에 하루 만에 200여 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 주민 4명이 숨졌습니다. 일부는 시속 250km의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토네이도이다 보니까 이 주택이 순식간에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잿빛 토네이도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을로 돌진합니다. Man, it's over the school. Yeah, that's not good. Is it coming back this way? I don't know.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주택이 무너지고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도 날아가 잔해에 파묻혔습니다. Can't even find some of the properties, houses that used to be here. You can't even find them anymore. 현지 시간 16일 미국 엘라베마 등 남부 5개 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하루 동안 토네이도 경보 240여 건이 발령됐고 30여 개는 최고 시속 250km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The cat flew. It picked the cat up and the cat flew my cat. It flew across the yard. 토네이도에 주택이 휩쓸려 5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져 정전이 속출했고 주택 15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There was just destruction everywhere. There's roofs missing, cars flipped over. 미국 태풍예보센터는 12월 남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강풍은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2가지 어미 원숭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엮어 우유병을 꽂아둔 철사 엄마,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헝겊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갓난 원숭이가 어떤 인형을 선택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원숭이는
배고플 때 잠깐 우유를 먹으러 철사 엄마한테 갔을 뿐 하루 18시간을 헝겊 엄마에 붙어서 지냈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헝겊 엄마에게 달려갔죠. 이 고전적인 사랑의 본질 실험은 접촉과 애착이 먹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1973년 영국의 휴양지 호텔에서 불이 나서 51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 TV 화면을 분석했더니 가장 무사한 그룹이 가족 그룹이었습니다. 가족은 셋 중 둘이 함께 움직였지만 친구들은 넷 중 셋은 흩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도 아수라장에서 서로를 찾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은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조정실 앞에 두었던 이 단란한 4인 가족상을 10층으로 치웠습니다. 가족이 분자처럼 쪼개지는 시대에 맞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렇듯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부부, 자녀 가구를 앞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온 부부, 자녀 가구는 앞으로 18년 뒤면 1인 가구의 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출산율 추락, 노인 가구 증가, 그리고 가부장 제도의 붕괴와 함께 갑니다. 이미 30%를 넘은 여성 가구주는 30년 뒤가 되면 4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시인이 귀가해서 집으로 들어섭니다. 빈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간다. 빈 신발에 가득 고여있는 빈집. 그 발이 보고 싶다. 혼자 사는 시대, 서로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삶에 갇혀 허망한 외로움을 절감합니다. 혼자 앓고 혼자를 견뎌내다 혼자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외로움 담당 장관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가족의 변화든 해체든 그럴수록 더 핏줄 사이의 접촉과 애착이 소중합니다. 12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나 혼자 산다 였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는데 이제야 좀 겨울다워진 것 같죠? 내일은 날이 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에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이 10도, 대전은 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람은 좀 잦아들겠는데요. 대신 미세먼지가 또 정체되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 농도 잘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4m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서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서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